자, 여러분 어떻게 좀 편안하게 쉬셨어요? 쉬셨으면 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동복지론 오늘은 보육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전 시간에는 보육 아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보육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육은 우리 아동은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그런 아동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이 보호와 교육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또 남성과 여성, 또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그 역할의 분담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이제 보육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또 보호의 문제, 또 돌봄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이 보육 아동에 대한 개념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육 아동은 주로 보호의 보자, 교육의 육자. 그래서 보육, 그 보육 아동을 우리가 이제 보호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영유아들이 아주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육 서비스다. 또 더 확대가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보육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보육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기관으로서 우리가 보육시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보육시설과 보육원의 차이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보육시설의 유형, 설립 주체와 또 운영 주체,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총 7가지로 나눈다. 7가지의 보육시설의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전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에 이어서 또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보육 아동의 개념, 또 설립 주체나 운영 주체나 규모에 따라서 보육시설의 유형 그 7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도 이 보육시설의 유형을 잘 알게 되면 이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또 그 부모를 상대를 하거나 또 아동을 상대를 하거나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육시설의 유형 7가지에 대해서는 꼭 이게 숙지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워포인트와 또 제 영상을 이렇게 같이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 얼굴도 보시고 파워포인트도 보시고 또 이렇게 소리를 들어가면서 수업을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보육시설의 유형을 설립 주체, 또 운영 주체, 규모에 따라서 7가지로 보육시설 유형을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요, 보육시설의 유형 중에서 특수 보육을 위한 특수 어린이집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보육시설은 아까 설립 주체와 운영 주체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유형을 나눌 수 있지만 특수 보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수 어린이집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에요. 영아 전담. 영아, 아주 갓난 아이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2004년 이전에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 보조금으로 영아 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을
영아전담 어린이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아만을 전담하는 그 어린이집인 거죠. 그래서 예, 갓난 아이만, 여기는 이제 그 유아들은 안 받고요. 영아만을 받는 거예요. 영아. 영아만을 받아서 영아를 전담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아까 그 설립 주체와 운영 주체 이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우리 가정 어린이집이 있었죠. 이 가정 어린이집이 통상 영아 전담 어린이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두 번째는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에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이 장애아, 그러니까 장애 아동을 장애아라고 그러죠. 이 장애아만 전문적으로 하는 어린이집. 그래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서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 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을 포함을 해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비장애 아동들은 안 받고요. 오직 장애아만 전문으로 받는 그런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장애 통합 어린이집인데요. 여기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서는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 종일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거나 장애아 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장애 아동만을 받는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이고요. 3번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정원 20% 내에서 장애아를 받거나 아니면 장애아 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있어요. 시간 연장. 시간 연장은 기본 보육 시간이 7시 30분서부터 19시 30분, 그러니까 저녁 7시 30분이죠. 이 시간을 경과해서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에요. 시간 연장 어린이집. 이거는 이제 시간 연장을 지정을 받고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인데요. 보육 시간 이상으로 경과를 해서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을 연장한 어린이집이에요. 이건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어떤 경우냐면요. 통상 이제 맞벌이 부부 이제 부모님들이 직장을 출근을 하면서 7시 30분 이제 이때 직장을 나가면서 맡기고요. 또 직장 퇴근을 하면서 이제 데려가는 시기인데 그래서 기준 보육 시간이 7시 30분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렇게 기준 보육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늦게 퇴근을 하거나 또 뭐 야간 근무를 한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 아이를 좀 더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영유아들 또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맞춤형 어린이집이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은 24시간 동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시 이제 가정집과 같은 어린이집인 거죠. 요 24시간 어린이집은 풀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일일이 이제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서부터 뭐 금요일까지는 거기서 자고 먹고 풀로 이제 있다가 뭐 토요일 날, 뭐 주일 날, 이렇게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찾아와서 이제 같이 이제 지내다가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어린이집에서 자고 먹고
보호받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24시간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특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맞춤형 어린이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휴일 어린이집이에요. 24시간 어린이집은 그런 어린이집이라면 휴일 어린이집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특수 어린이집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방과 후 어린이집인데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에요. 이 방과 후 어린이집은요, 기존에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과 후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방과 후 어린이집은 특수 어린이집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등학생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보육시설의 유형을 설립 주체가 누구냐, 또 운영 주체의 또 규모에 따라서 보육시설의 유형을 7가지로 한번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특수 보육을 위한 특수 어린이집을 7가지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그리고 시간 연장 어린이집, 24시간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 방과 후 어린이집, 이렇게 7가지 특수 상황에 맞는, 어떻게 보면 특수 맞춤형 어린이집이라고 할까요? 이 특수 어린이집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이런 특수 어린이집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또 부모를 상대를 하거나 또 아동을 상대로 할 때 상당히 많은 참고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배웠던 보육시설의 유형, 설립 주체와 운영 주체, 또 규모에 따른 유형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보육시설의 유형, 특수 형태의 특수 어린이집 7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육시설의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 보면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보육교직원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인 육아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건 영유아 보육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보육시설의 유형 그 7가지, 또 특수 어린이집의 유형 7가지를 뒀는데요. 이것은 각자의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기관으로서 육아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94개의 육아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이거보다는 더 많이 늘어났겠죠.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규모로 또 이런 시설이 설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육아종합정보센터는 중앙육아종합정보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나누는데요.
중앙에 있는 중앙육아종합정보센터에서는 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상담해 주고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하부의 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해서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육아종합정보센터에 들어가면 각종 보육교사 구인 구직도 해주기도 하고 보수교육도 해주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해주는 어떤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아종합정보센터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육시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육아종합정보센터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사로서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보육시설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근데 이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요, 우리 보육시설이 있는데 아까 얘기를 했죠. 국공립 어린이집은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규모도 크게 하고 또 시설도 굉장히 풍족하게 한 반면에 우리가 이제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제 법인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은 제일 많이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좀 미비하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입소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 또 민간 어린이집보다 가정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어가기를 많이 이렇게 원하죠. 요즘은 이제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제 대기하고 그런 경우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어가려면 이 순번을 받았어야 돼요. 이 대기 순번을 받아가지고 대기자들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영유아 보육법상에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적으로 우선 보육을 제공을 해야 되는 그 순서를 정했어요. 그 순서에 의하면 이 보육의 우선 제공을 제일 먼저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우선적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자녀, 세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 이상의 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이렇게 요 순서대로. 그 다섯 번째가 다문화 가족의 자녀. 그래서 요런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육 아동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보육의 우선 제공,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요 순서가 만약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가 들어간다 했을 때 요 순서의 우선순위를 채우고 난 다음에 요 8번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 아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원칙을 세우는 것이 보육의 우선 제공 요 항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보육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유의할 것은 보육 아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보육시설의 유형에 대해서 꼭 잘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보육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육 아동의 현황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공립을 제외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이 우리 보육 아동의 현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육시설의 유형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었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있고 법인 단체 등의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또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 7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2012년부터 13년, 14년, 15년, 16년도에 그 보육시설의 유형별 보육 아동 및 보육시설의 현황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2016년도를 한번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총 어린이집 수는요. 2016년도를 살펴보면 41,084개소가 되겠어요. 그리고 입소한 인원 수는 145만 1,215명이 되네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은 수가 민간 어린이집이 되겠어요. 민간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14,316개소에 74만 5,663명.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이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가정 어린이집은 2만 598개소에 32만 8,594명이 이렇게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이제 많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뭐 협동 어린이집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직장 어린이집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많은 것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국공립 어린이집이 2,859개소에 17만 5,929명이 이렇게 입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의 시책은 뭐냐면요.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건물을 이렇게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서울형 어린이집, 뭐 무슨 성남형 어린이집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이렇게 기부 체납을 받고 거기에 보상을 주면서 국공립화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 표에서도 보듯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육시설 유형별로 보육 아동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입소를 해서 보육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2021년도인데요. 2016년도까지의 자료지만 요즘 최근에는 이제 저출산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그 보육 아동들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그러죠. 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37개 국가가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해서
방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17년도에 13%에서 2020년까지는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보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85%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차지하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80%가 국공립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47%가 국공립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33%가 국공립인 반면에 우리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도 7%뿐이 안 돼요. 비영리 법인이 8%. 85%가 개인이나 민간이 우리나라의 그 보육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OECD 37개 국가 중에서도 아주 저조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는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지만 올해가 지금 21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는 뭐 지금 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폭적으로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로서 우리가 1차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1차 색사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요. 보다 질 높은 그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차 색사 플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유아 보육과 양육에 있어서 최초의 중장기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차 색사 플랜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이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보육과 양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라서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이나 공보육의 기반 조정을 하는 보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냥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차 새싹 플랜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이사랑 플랜인데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새싹 플랜의 명칭을 아이사랑 플랜이라고 바꿔서 1차 새싹 플랜을 수정 보완해서 국가 책임을 강화를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영유아 중심의 서비스, 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에 대해서 강화를 하면서 2012년부터 만 5세 누리가정 및 0세부터 2세 전 계층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급하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플랜을, 플랜이라는 게 계획이잖아요. 이런 계획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가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인데요. 이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으로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요자인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부모의 선택권을 높이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고 부모와 아동의 행복한 안심 보육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표를 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수요자, 공급자, 정부 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 상호 소통과 공감대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과 가정 문화를 개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저출산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 출산 문제라든가 양육 문제라든가 또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이 보육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다. 그러니까 보육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도입을 해서요. 보육은 이 가정의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라 보육 또 양육은 가정을 넘어서 하나의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의 아주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무상보육이 2013년도부터 5세와 누리과정을 3세에서 4세까지 확대했다라는 거.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수당도 가정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계층 아동에게 지원을 하게 됐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아동수당이라는 게 뭐냐면 가정양육수당이요. 그래서 이 무상보육을 3세에서 6세까지 확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을 어린이집을 보내면 그 전에까지는 보호자가 돈을 내면서 보육료를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보육료를 다 부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상보육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어린이집에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양육하는 그런 아동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또 많지는 않지만 어떻든 간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보육료를 지원을 받는데 가정에서 그냥 양육하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양육하는 그 부모들에게 그 가정 양육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아동들에게 뭐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맥심 20만 원씩 이렇게 아동 양육 수당을 지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정 양육 수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사랑 카드, 보육 전자 바우처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전달 체계 기반을 구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아이사랑 카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육료를 부모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부모가 내가 선택을 해서 A라는 어린이집, B라는 어린이집, C라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A라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서 결제를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다가 그 보육료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이사랑 카드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인증제를 확대를 하고 보육 인프라를 확충을 하는, 그래서 가능한 한 최적의 출발선, 어린 아이들이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간단하게 표를 살펴보면요. 제1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은 색사 플랜이에요. 2006년부터 8년까지. 그 다음에 제1차 계획 보관, 그래서 아이사랑 플랜이 2009년부터 12년까지. 그 다음에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고요. 비전, 전략, 추진 과제는 한번 표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인데요. 이 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은 2018년서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2021년도니까요.
지금 현재 기간은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한다. 이런 목표하에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 체계를 개편하고 또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부모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골자로 해서 이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비전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회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또 보육 체계의 개편, 보육 서비스의 품질 향상, 부모 양육 지원 확대 등의 목표와 전략을 통해서 우리 지원기관 기능 개편과 민간 협업 확대, 전자 시스템을 개편하는 그런 실행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보육 서비스가 확대되고 또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통해서 아동 권리 협약 이행과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158개의 정책 과제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 실천 중이고요. 아동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라는 관점에서 관련 예산을 지금 확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속적으로 확충, 또 우수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이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를 시행을 해서 서울형 어린이집, 경기도형 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남형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93개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확대를 해서 질 높은 그런 공공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에서는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 교육을 한다든가 양육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좀 더 나은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를 만들고 건강가정 지원센터 또 가정 양육 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통해서 좀 양질의 그런 보육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는 아동보육시설의 유형, 그 특수 형태의 그 특수 어린이집의 유형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동보육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동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비록 사회복지사지만 이 보육 아동도 우리 아동복지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아동보육에 대해서 어린이집의 그 유형, 그 보육시설의 유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수업을 받으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